안녕하세요. 김종수입니다. 말미잘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에 대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메가로스쿨에서 지금 2008년부터 10년간 이 로스쿨 입시 쪽을 담당해 왔고요. 그래서 그래도 로스쿨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험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로스쿨은 전체 25개 학교로 되어 있고요. 25개 학교가 이제 수도권에 14개가 분포되어 있고 지방대 로스쿨이 이제 11개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수도권 로스쿨은 경기도권에 있는 인하대와 아주대를 포함하는 지금 개수고요. 지방대 로스쿨은 말 그대로 그 외의 학교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원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에 1000명, 그 다음에 지방권, 지방대 쪽에 1000명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로스쿨 정원은 2000명 수준입니다. 물론 해마다 이제 조금씩 결혼이 있다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변동사항은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20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로스쿨 입시를 지금 치르고 있는 학생들은 보통 1년에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그래서 이 시험은 한 5대1 정도 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로스쿨은 3년간 이제 학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입학을 하고 나서 3년간 진행하게 되어 있고 이제 전문 석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60에서 70%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60에서 70% 수준이 매년 그렇게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계속 불합격자가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1회 때, 그러니까 2009년도 입시 그때는 진짜로 60에서 70% 그러니까 한 1,400명에서 1,500명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실제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하는 인원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인원이 적체되어서 이것 때문에 뭐 40% 50% 수준이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흔히들 사실 이제 패스한 변호사의 수준은 굉장히 높고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의 수준은 굉장히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간에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오래 일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즘의 로스쿨 수험생들의 공부량이라던가 공부의 수준은 거의 제 생각에는 사시 합격자 수준에 지금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지금 경쟁이 격화된 상황이라서요. 지금 그래서 커트라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커트라인이 상승을 했냐면 거의 점수대가 이 맨 처음에 변호사 시험을 치렀을 때 그 점수보다도 거의 뭐 몇백 점이 올라간 지금 그런 상황, 거의 한 30% 정도의 성적 향상이 커트라인에서만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고요. 심지어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정말 많이 뛰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과 한번 비교를 가볍게 해드리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2,000명이 로스쿨에 이제 입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한 1,400명 정도가 변호사가 되는 시스템이다. 1,400에서 1,500명 정도가 변호사가 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누락되는 인원이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었냐면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1차 합격자 배수가 5배수로서 5,000명 그리고 최종 합격자가 1,000명 그래서 매년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2차 시험에서 떨어지는 인원, 불합격하는 인원이 매년 4,000명씩 발생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로스쿨이라고 하는 제도는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굉장히 적게 부여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부를 해서 거의 대부분 자격을 갖추도록 이렇게 이제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된 시험이라고 친다면 사법시험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시험을 보고 그 중에서 매우 한정된 인원만 변호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이 도입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고시 낭인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고급 인력들을 이제 재배치할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제 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 주변에 사법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졸업을 했는데 이제 서울대생들 중에서는 대부분 다 한 번쯤은 고시에 손을 댄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사법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암기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법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암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쪽이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런데 때가 너무 늦어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제 친구들이 주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극복하고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법이라는 게 뭔지를 깨달았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만 아닌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설계가 된 거죠. 이 로스쿨 입시 시험을 리트 시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법학 적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학 적성 시험, 법학 적성 평가를 봐가지고 이제 법학에 최소한의 적성이 없는 사람은 로스쿨에 들어가서 법학을 배우지 말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한번 찾아봐라 라는 식으로 설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내가 1, 2년만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1, 2년 투자를 해서 내가 법학 적성에서 얼마 정도의 내가 앞으로 그 성적을 올릴 수 있나, 평가를 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험으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리트 시험 자체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무슨 요즘에 현대자동차 무슨 적성평가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트라고 부르는 그런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과도 굉장히 좀 연결 관계가 있도록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PSAT도 리트도 뭐 이런 시험들이 모두 다 암기된 어떤 정보들, 지식들을 물어보기보다는 기본적인 학생들의 능력, 그다음에 이제 적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도록 하여서 이제 학생들이 정말로 그 분야에 직접 뛰어들기 전에 미리 자신이 그것을 어느 정도는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전문가들인 이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실제 법조인들이 그러한 시험들을 설계해서 그런 능력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비교되는 것으로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일본 로스쿨과 우리나라 로스쿨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로스쿨 제도가 5년 정도 일찍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일본 로스쿨은 망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일본 로스쿨이 망한 걸 뻔히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로스쿨도 망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 로스쿨과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본 로스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로스쿨을 원하는 학교들에게는 모두 다 인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인가를 내줬냐면 일본 로스쿨 같은 경우는 정원이 5명인 로스쿨이 있어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로스쿨에 내가 입학을 했는데 우리 학교에 있는 인원이 5명이에요. 그래서 교수가 학생의 한 6배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로스쿨들이 이제 일본 로스쿨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런 사례들을 이미 보고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뭐 그 정원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학교를 인가를 내준다거나 그런 일들은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해보자면 일본 로스쿨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로스쿨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사법시험 제도를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도쿄대 로스쿨 같은 경우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40%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무슨 로스쿨 비판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도쿄대 로스쿨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서울대 로스쿨하고 다를 바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시제도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도쿄대 로스쿨 학생들이 일단 도쿄대 로스쿨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중간에 자퇴를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시를 보는 거죠. 사실이 봐서 합격하면 이제 도쿄대 로스쿨 자퇴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펙을 두 개 쌓는 거죠. 나는 도쿄대 로스쿨도 다녔었고 그리고 사법시험도 패스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사시제도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들이 요즘에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본 로스쿨의 상황을 모두 알고서 이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로스쿨로 일원화해서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준비한 형태, 그렇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스쿨 같은 경우는 일본의 로스쿨과 같은 그런 문제점들은 이미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제도들이 모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는 그래도 일본 로스쿨 제도보다는 좀 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한 제도로서 잘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법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로스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사법시험과 우리나라 이 로스쿨 제도의 이제 어떤 정원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본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가 음서제,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비추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스쿨 제도에 대한 소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